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님과 사모님들 안녕하십니까? 횃불재단 이경석 목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진행하는 횃불회 5번째 시간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말씀과 삶의 균형이 중요함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이끌어가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 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말이 아닐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에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언택트 시대의 핵심 기술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을 들으시면서 교회 그리고 목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동대학교 ICT 창업학부 최혜봉 교수님께서 빅데이터가 바꾸는 혁신적 사회변화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은 데이터들이 어떻게 유용한 정보와 지식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의 ICT 창업학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최혜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빅데이터와 사회변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서 빅데이터 기술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회 분야에 있는 혁신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우리의 삶과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린 다음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해왔던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이제 카이스트 전산학과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서 이제 박사 과정을 졸업을 했고, 이제 연구를 하는 동안에 초창기에는 이제 구글 검색처럼 이제 검색 엔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검색 엔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생명과학 연구소와 같이 이제 협업을 할 일이 있었는데, 생명과학 연구소에서 그때 당시에 고추 유전자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고추 유전자 정보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매주 꽤나 많은 양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근데 생명연구소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같이 분석을 하고 또 유전자 정보를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 이후에는 이제 싱가포르의 A스타라고 하는 이제 정보통신연구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데이터 분석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그 싱가포르 주변에 있는 여러 이제 국제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어버스라고 해서 이제 유럽 기반의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비행기가 더 효율적으로 날 수 있는지, 연료를 적게 소모하면서도 이제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이제 에어버스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가 이제 2014년 정도 됐었는데요. 2014년 정도만 해도 이미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제 빅데이터를 실제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그 항만이나 어떤 비행기와 같은 굉장히 비싼 이제 제품을 팔게 되면 그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과 같이 그 제품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서비스까지 함께 이제 팔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나서는 이제 또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한동대학교에서 또 학생들에게 이제 빅데이터 기술을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2016년에 그런 사회 경제 포럼인 이제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이제 저도 이제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이미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기술을 이제 자신들의 서비스나 산업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키워드로서 이렇게 묶이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이제 2016년의 다보스 포럼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혁신이 아닌 혁명이냐? 이제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 뭐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혁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혁신이 아닌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변화가 이제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영역에 이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 전반적인 부분, 그러니까 문화나 사회나 경제, 어떤 사람들의 사상, 그리고 일상 등 모든 영역에 이르도록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로 이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 또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적인 부분은 굉장히 융합적인 기술들이 활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런 ICT 기술들이 이제 융합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시너지를 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뭐 ICT가 적용되어서 ICT 교통, 그리고 뭐 농업 분야에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 기술, 그리고 뭐 항만 기술, 그리고 의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기계나 조선, 자동차, 모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4차 산업 기술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뭐 요즘에는 특히 언론이라든지 정치, 그리고 뭐 예술, 이런 이제 인문사회 분야 또한 이제 성역이 없이 이제 이런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자적인 기술로서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또 유기적으로 이제 맞물려 돌아가면서 혁신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게 되고, 뭐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를 이제 운항을 하면 그 파일럿이 뭐 맥박은 어떻게 되는지, 그 파일럿의 이제 심리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빅데이터로 수집이 되게 되고, 그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떤 부분들이 더 개선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서 변환이 되어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학습한 후에 사람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거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비용의 문제나 다른 이유로 하지 못해 왔던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대체를 하게 되는, 그리고 이렇게 대체된 것들이 어떻게 잘 동작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또한 사물 인터넷이 다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시 수집된 빅데이터를 통해서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다시 고도화되는, 그렇게 연속적인 과정들이 굉장히 순환적으로 동작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융합과 협업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전문 영역들에서 그 경계가 파괴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대학이라든지 학술 하시는 모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 분야의 전문가가 인정받는 시대에서 이제는 그 분야를 넘어서서 다른 분야와 접목시켜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문가들이 더 환영받는 이제 그런 트렌드가 이제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뭐 기계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이 인공지능을 같이 공부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만들거나, 그리고 건축을 하시는 분이 사물 인터넷을 공부하셔서 이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홈과 같이 기존에 없었던 건축 양식을 제안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의학을 이제 연구하시는 뭐 의사분들이 빅데이터를 연구를 같이 하셔서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솔루션을 내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제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전염병 관리를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만 잘 아는 전문가들의 시대에서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전문 영역들을 통합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전문가들끼리 협력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계 또한 어떤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고도화되면서 이제 기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기계를 단순히 이제 저희가 활용하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협력해서 이 기계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계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어떤 고정된 상황에서 반복적이고 정밀한 작업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더욱 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계가 되고, 특히 이제 뭐 알파고 같은 예에서 보시면 이제 바둑의 규칙이라든지 바둑을 어떻게 하면 이긴다든지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세팅된 환경에서는 이제 기계가 사람을 월등하게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된 것이죠. 반대로 그럼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이제 쉼없이 변화하고 환경이 변화할 때,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 목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결정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적도 변화하고 가치 판단도 변화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가치 판단을 해주고, 그리고 그 성패를 결정해주고 이제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주체로서 사람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많은 지식을 알고 있거나 어떤 기능적으로 더 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사람은 그런 모든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에 빠진 사람 구하기의 예를 이제 들어본다면, 이제 인공지능이나 뭐 기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굉장히 깊은, 수심이 깊은 강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강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해서 사람들이 강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는 기계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가치를 판단을 바꿔서 지금은 물에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이제 인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려주는 거, 인공지능이 이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려주고 이제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큰 축을 이루는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과거에는 빅데이터라고 한다면 이제 사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실이나 뭐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과거에는 이제 이런 기록 매체가 자체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뭐 파피루스, 뭐 목관 이런 거 생각해 보신다면 그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록을 하는 일 자체도 굉장히 어찌 보면 사회 지식층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든지 뭐 왕족이나 귀족,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 뭐 전쟁이라든지 뭐 굉장히 사회적인 큰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기록이 되고 관리가 되었었죠. 하지만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기록 매체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보편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처럼 어떤 글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뭐 사진을 통해서 기록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책을 만들기도 하고, 또 영상을 뭐 비디오 형태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근대에서도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된 이런 기록 매체들이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뭐 부모님 세대만 보시더라도 이제 어릴 적 사진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사진을 이제 앨범에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보여주시지만 굉장히 많이 빛이 바래고 이제 잘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재밌게 봤던 그런 비디오들도 지금 다시 재생을 해보려고 하면 재생이 잘 안 되거나 굉장히 많이 손상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데이터들이 모이는 데는 굉장히 제한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2000년대, 뭐 201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 달라진 거는 이제 기록 매체, 저장 매체가 이제 굉장히 저렴해져서 모든 사람이 거의 이제 그 비용이 0인 상태로 이제 기록을 할 수 있게 된 거.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사진관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휴대폰으로 뭐 셀카를 찍는다거나, 이제 저희가 뭐 글을 쓰고 싶다고 해서 뭐 어디 가서 일기장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그때그때 느낀 감정들을 이렇게 트위터나 이런 SNS를 통해서 쉽게 남길 수 있게 된 거. 굉장히 이제 기록에 대한 비용이 낮아진 것 동시에 또한 유지 보수 또한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젊은 세대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찍었던 사진들을 다 모으면 뭐 수테라바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외장하드에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어서 예전에 뭐 5살 때 기록을 보고 싶다고 하면 5살 때 기록이 뭐 수천 수만 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그래서 뭐 외장 하드도 마찬가지고 또 클라우드에서 저장 이제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또 저장이 다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기록 자체가 과거에는 뭐 디스크 한 장, CD롬 한 장이었다면 이제 요즘에는 뭐 거의 외장 하드가 뭐 한두 개로 부족할 정도로 많은 기록이 한 사람에 의해서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의 일생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엄청나게 양이 많아졌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다 연결됨으로 인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그만큼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데이터 곱하기 전 세계 인구라고 하시면 이제 곱하기 이제 60억이 되는 거죠. 이만큼 이제 많은 데이터가 있다. 많은 데이터가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해 나가고 있다.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발생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처럼 이제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법칙인데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더라도 이제 그 거시적으로 봤을 때 약 2년 정도의 주기마다 컴퓨터의 속도가 2배씩 빨라진다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밀하게 맞지는 않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데이터의 증가 속도가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무어의 법칙에서 컴퓨터가 빨라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다 처리하지 못한 채 끝날 수밖에 없다. 기술적으로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게 이제 그 데이터 네버 슬립이라고 해서 1분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매년 어떤 단체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 2019년 자료입니다. 2019년 자료 보시면 1분 동안 발생하는 데이터가 약 구글에서 검색하는 검색 횟수가 약 450만 건. 그리고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콘텐츠를 이제 감상하는 게 이제 450만 개, 1분에. 그리고 이메일이 이제 약 2억 개 정도의 이메일이 발송이 된다. 그것도 다 데이터죠. 그리고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수만 이제 거의 한 40만 개 가까이 되고, 문자 메시지 18만 개, 뭐 문자 메시지 사실 이제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제 트위터의 트윗이 51만 개의 트윗이 매 분마다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만큼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그 많은 거 이상으로 증가하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는 무엇이냐? 빅데이터는 이제 여기 자료에서 제일 왼쪽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그 데이터가 어떤 기록된 것 그 자체로 우리에게 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양이 굉장히 작고 충분히 정리가 되어 있다면. 하지만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을 넘어서는 그러한 크기나 복잡성, 속도를 지니는 것을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와 지식을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뭐가 많고 여러 종류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SN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뭐 글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또 사진도 있고 또한 뭐 음성 파일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섞여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SNS나 아니면 뭐 심지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는 뭐 뉴스 기사라고 해도 굉장히 가짜 뉴스도 많고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이거 뭐 과학적인 정보다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내용 중에도 이제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오류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바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활용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이거는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뢰할 수도 없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관리와 처리에 비용이 많이 든다. 사실 이게 가치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식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정보는 통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의학적인 상황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의학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예를 들어 어떤 사회생활에서 어떤 사회생활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뭐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수학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그런 지식들은 이제 그 어떤 체계를 통해서 통일이 돼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죠. 저희가 이것을 활용하면 이제 된다라고 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 지식을 축적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바로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저희가 활용할 수 없는 빅데이터의 영역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 저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지식의 영역으로서 이제 그 정보를 추출해내는 이런 활동이나 이런 과정들을 이제 데이터 과학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이제 끼어야 보배라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 빅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구글이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그래서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보시면 사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검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뭐가 많다고 해도 저희가 그게 다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거, 그게 이제 검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검색 자체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구글이나 다른 뭐 과거에 있었던 이제 뭐 알타비스타 뭐 이런 이제 회사들인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인터넷에 있는 많은 웹사이트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의미 있는 웹사이트도 있지만 굉장히 좀 의미가 없어 보이는 뭐 불법 웹사이트들도 많고 어떤 뭐 도박 웹사이트라든지 저희가 사실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런 상업성 웹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떤 것이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이 의미가 없는지 어떻게 구분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해 보면 이제 구글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이거죠. 이제 웹사이트들마다 이제 컨텐츠가 있고 또 링크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를 하고 있는데 구글이 생각했던 것은 중요한 웹사이트일수록 다른 웹사이트들이 많이 링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홈페이지나 아니면 청와대 홈페이지는 그 삼성전자나 청와대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들이 많이 링크를 걸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삼성전자 웹사이트는 반대로 뭐 삼성전자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삼성전자의 제품을 산 사람들에 대한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걸어주진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링크를 받고 있는 웹사이트가 더 중요한 웹사이트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웹사이트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웹사이트일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링크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각 웹사이트들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그것들을 이제 미리 계산하고 관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웹사이트를 찾아줄 수 있는 검색을 이제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고 단순히 이제 몇 번의 이제 곱셈과 몇 번의 덧셈으로 이제 계산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그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서 이제 구글에서도 다 공개를 했죠. 이제 여러분들도 뭐 필요하면 갖다 써라 하면서 다 공개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웹사이트의 수입니다. 웹사이트의 수가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수천억 개의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럼 수천억 개의 웹사이트에서 링크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만큼의 링크 정보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링크 정보에 대해서 이제 곱셈, 뺄셈, 뭐 덧셈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컴퓨터나 이런 걸 가지고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제 클러스터 컴퓨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수천 대, 뭐 수만 대, 수십만 대의 컴퓨터를 이제 한 곳에 모아서 이것들을 연결시킨 다음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실제로 구글 검색이나 이런 서비스에서 활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다른 회사나 다른 뭐 이제 조직에서도 이게 빅데이터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활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영감을 얻게 되고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굉장히 고전적인 예시인데 이제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마트나 뭐 편의점 이런 데 가서 이제 물건들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물건들을 같이 샀는지에 대해서 영수증에도 찍히지만 그 이제 판매 시스템에도 이제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빅데이터가 돼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카스테라 빵을 사면 이제 바나나 우유를 같이 많이 산다거나 아니면 뭐 삼각김밥을 사면 뭐 이렇게 탄산음료를 같이 많이 산다거나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유사한 상품들을 같이 이제 진열하게 되고 또한 상품 프로모션도 이제 같이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빵을 샀을 때 이제 관련해서 많이 같이 사는 상품을 이제 프로모션으로서 1+1을 준다거나 아니면 좀 할인해 준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매장의 매출도 증대를 시키고 또한 고객의 경험도 향상을 시키는 것이죠. 고객들의 만족도도 이제 높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한 가지 또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성장한 기업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기업의 창업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동네 이제 DVD 가게에서 DVD를 대여를 할 때 DVD 대여를 해서 이제 반납을 하는데 너무 연체가 오래돼서 연체료를 한 40불 정도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시작했던 회사가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넷플릭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사람들이 이제 구독을 하면 한 2편 정도의 이제 DVD를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대여를 하고 그 대여를 한 다음에는 이제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면 그 우편 발송된 DVD를 감상을 하고 그걸 반납을 하고 나면 다시 이제 2편 정도 다시 빌릴 수 있게 되고 이런 이제 온라인 대여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최신 영화나 아니면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만 대여를 하고 좀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영화들은 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고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최신작이랑 흥행작만 대여를 하니까 이제 이 서비스 자체가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온라인 DVD 대여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여를 하거나 반납하는데도 이제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고민을 해보면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했던 혁신 중에 하나는 비교적 덜 유명한 영화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이 영화를 좋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영화라든지 콘텐츠를 추천을 해준다면 우리가 이제 최신작, 흥행작뿐만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수요를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추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또한 넷플릭스 프라이스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 모든 이제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고객들에게 추천을 해주는 이런 알고리즘들을 개선을 하면 이제 한 10억 정도, 그 밀리언 달러 프라이스 정도를 이렇게 주면서 이제 공개 대회를 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 그 넷플릭스 알고리즘을 개선을 시키고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 넷플릭스에서 소비되는 콘텐츠의 3분의 2의 콘텐츠가 추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사업체가 커져서 요즘에 대학생들 중에 넷플릭스 안 보는 대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전 세계 가입자가 이제 1억 8천만, 거의 이제 2억에 가깝게 된다고 하죠. 네, 이처럼 저희가 데이터 과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어떤 사업적인 아니면 뭐 어떤 뭐 정책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보나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정보가 없고 조사해 보지 않고 결정을 내리려면 굉장히 무책임한 결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또한 통찰력을 빅데이터로부터 찾아내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데이터 과학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빅데이터 성격을 보면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영역의 융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수학 통계적인 해석 방법, 그래서 수학 통계적인 지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산 정보 처리의 능력, 그래서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데이터가 속한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정보라고 하면 어떤 생명 과학에서의 지식이 필요할 거고 비행기에 관련된 지식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기계 뭐 유체역학에 대한 쪽에서 지식이 필요하겠죠. 또한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법의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하면 그 법률 지식이 필요할 테고 의료의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의료 지식이 필요하겠죠. 의학적인 지식.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전 세계를 찾아봐도 이 세 가지를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잘 다루고 수학적으로도 잘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빅데이터가 속한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분야를 다
정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수학이나 통계적으로 그리고 뭐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그 데이터가 속한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협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특정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고 그분이 이제 어떤 데이터를 잘 다루시는 분과 협업을 하고, 어떤 수학적인 통계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과 같이 그분의 자문을 받으면서 일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합쳐지는 곳에 이제 데이터 과학이 성립이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수학 통계적인 지식과 이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했던 것들은 이제 전통적인 과학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실증적인 연구라든지 통계를 통해서 이제 어떤 자연 현상들을 이제 판명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수학 통계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잘 활용했을 때 이제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기계학습 영역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잘 다루면서도 이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도 뭔가 할 수 있으신 것들, 예를 들면 뭐 어떤 자동화라든지 어떤 뭐 공장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뭐 사무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데이터 과학을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사실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된 뉴스를 접하면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오류인데요. 저희가 빅데이터로부터 어떤 상관관계, 두 가지 다른 현상에 대한 상관관계를 굉장히 자주 발견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흔히 쉽게 할 수 있는 오해가 이제 그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과거에 이제 여러 뉴스에서 봤던 건데, 초콜릿 소비량과 노벨 수상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X축은 이제 인구 몇 명당 이제 초콜릿 소비량이고, 이제 Y축은 이제 노벨상 수상자의 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그래서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초콜릿도 많이 먹으면서 이제 노벨상도 많이 받고, 중국 같은 경우는 초콜릿 안 먹고 그리고 노벨상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따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초콜릿을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초콜릿을 수입하자라고 하는 이런 오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적색육 소비량과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과거에 이제 뉴스 기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적색육이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빨간 고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색육을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이제 기대 수명,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더 높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더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적색육을 많이 먹어야지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사니까 더욱더 많은 고기를 수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또 많은 가축을 이제 사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둘 사이에 상관관계는 있지만 둘 사이에 인과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시인데, 결국에는 이제 초콜릿 소비량하고 노벨 수상자의 이제 상관관계는 이제 그 어떤 지역적인, 그죠?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어 뭐 교육이라든지 그 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 문화적인 특색 중에 하나가 뭐 초콜릿과 같은 그런 것들 많이 소비하는 문화였, 두 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일치했을 뿐인데, 저희가 그것들을 인과관계로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어떤 통계적인 오류를 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부터 얻은 어떤 인사이트를 굉장히 잘 해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학 통계적인 그런 기반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과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저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굉장히 고전적인 그 데이터 과학 사례 연구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존 스노우라는 과거에 이제 1850년대 이제 런던의 이제 의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런던에서 의사를 할 때 그 런던 소호 지방에 이제 굉장히 그때 당시에 유럽에 이제 콜레라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레라 바이러스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높은 치사율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던 거죠. 일주일에도 뭐 한번 창궐 하면 수백 명씩 죽어 나가고, 한번 창궐할 때 수만 명씩 그 지역에서 죽고.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이제 미신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미아시마스 티스타라고 해서 그 전염병이라는 거는 어떤 악취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꽃을 선물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뭐 그 냄새가 나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이제 전염병을 예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졌던 분들 중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아는 분이 나이팅게일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과학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제 그때 당시에 존 스노우라는 이 의사는 이제 오염된 물이 감염원일 것 같다라고 이제 의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검증해보기 위해서 데이터 과학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런던 소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망자들을 이제 그 지도의 상에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했죠. 막대 그래프, 검은 막대 그래프로 사망자 수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빨간 원으로 이제 그 지역의 수원들을, 그러니까 수원이라고 하면 우물을, 그때 당시 우물을 얘기하는 거죠. 우물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사망자들이 브로드 스트리트 펌프라고 하는 우물 주변에 집중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단순히 이제 사망자가 가까운 우물 근처에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 레이아웃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거리가 가깝다고 해도 길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 우물에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길의 이제 접근성에 따라서 이제 사망자들이 분포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양조업자들은, 그 맥주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우물에서 물을 먹지 않고 개인 우물을 사용을 했었는데, 양조업자들은 사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저 브로드스트리트 펌프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서 그 물을 이제 배달시켜서 먹었는데 그분들이 사망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동안에 그 우물 근처를 지나면서 물을 마셨던 아이들이 이제 사망을 했다는 이런 점들을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발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추론 과정을 통해서 당시에 그 존 스노우라는 의사는 이제 의료 당국을 설득을 해서 이 이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우물을 폐쇄를 했고, 우물을 폐쇄한 결과 이제 많은 이제 전염병 환자들을 막을 수가 있었고, 이후에 이제 어떤 오수가 이제 그 브로드 스트리트 펌프라는 우물에 이제 많이 유출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네, 이처럼 이제 어떠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 자료 그리고 필요한 지식들을 이제 얻어내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데, 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이제 언론에서도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저희가 뭐 시사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빅데이터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언론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참신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이제 그래프는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입법 활동을 할 때 이제 공동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법안을 발의를 할 때 어떤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해서 이제 법안을 내는데, 그럼 어떤 국회의원들과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제 같이 공동 발의를 많이 하는가를 이렇게 그 연결 관계를 그래프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여당, 야당 이런 건 알고 정치에 관심이 많이 없는 분들은 이제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의원이지 뭐 하면서 실제로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에 나온 국회의원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국회의원과 친하고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국회의원들과 정치적인 색깔이나 주장하는 바가 비슷하구나 하는 것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언론이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실제로 사람이 이제 어떤 뉴스 기사를 쓸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또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판단하는 배경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로봇이 그냥 사실에만 근거해서 이제 기사를 쓰는 그런 로봇 저널리즘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의료에서도 이게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의료에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원격 진료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이제 활용되고, 그리고 이제 IBM 왓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의사가 이제 많은 빅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제 좀 사람만큼 아니면 사람보다 더 정확한 그 진단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뭐 길병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제 병원에서 이런 IBM 왓슨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뭐 사례는 물론 이제 뭐 의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반대하실 수도 있고 뭐 찬성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지역에 사느냐,
어떤 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 이런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의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사실 뭐 저희가 뭐 지역에서 진료를 받고 그게 좀 믿음이 안 가서 뭐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찾아간다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병원에서든지 비슷한 진단을 받고 비슷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의료의 어떤 양극화나 편차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이거는 좀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이제 과거에 서울에서 심야버스를 시작할 때 심야버스를 이제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심야버스 이용객이 너무 없으면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심야버스 노선을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승하차 데이터 500만 건 이제 저희가 이제 택시 타고 내릴 때 찍는 거,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고, 그다음에 실제 사람들 전화 통화를 할 때 기지국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의 위치 정보를 이제 30억 건 이렇게 모아서 그 서울 시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야간에 어디에서 어디로 많이 이동하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제 버스 노선을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이제 많은 승객들이 버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하는 그런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포츠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제 위에 있던 선배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F1 레이싱을 하는 그 맥러렌이라는 기업에 이제 스카웃이 돼서 갔었거든요. 가서 뭐 하냐, 넌 뭐 가서 자동차 만들 거냐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레이싱에도, 자동차 레이싱에도 이제 그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센서를 이제 차에도 달고 레이서에도 달아서 그 컨디션에 따라서 자동차 상태에 따라서 이제 기록이 어떻게 나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걸 조정을 해서 이제 기록 단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기 메르세데스의 기업에서 이제 했던 예시를 보면 그걸 통해서 실제로 굉장히 우수한 이제 성과를 냈던 걸 알 수가 있고, 또한 요즘에는 뭐 축구 경기 여러분들이 TV로 보시면 이제 어떤 선수가 몇 킬로미터를 뛰었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게 될 거고, 그게 이제 뭐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거지만 실제로 그 팀을 매니저하는 그 스텝에서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 어떤 선수가 뭐 스프린트를 몇 번 했는지, 스프린트 평균 속도를 얼마나 됐었고, 뭐 골키퍼 같은 경우는 골키퍼가 얼만큼 잘 선방할 수 있고 활동 범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다 데이터로 수집을 해서 전술을 짜거나 할 때 이제 그것들을 다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NBA나 뭐 미식 축구나 미국에 있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스포츠에서도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 팀들을 사용을 하면서 감독들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 애널리스트를 이제 불러서 내가 이런 전술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선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선수의 뭐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느냐, 예를 들면 저 상대 팀에 새로운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왔는데 저 선수의 약점은 무엇이냐, 뭐 왼쪽이 약하냐, 오른쪽이 약하냐, 저 선수는 드리블을 많이 하냐, 패스를 많이 하냐, 이런 정보를 먼저 듣고 나서 이제 전술 변화에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요즘 이제 학생들이 또 많이 좋아하는 게임에서도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그 웹 게임, 온라인 게임이 굉장히 대세인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자체는 굉장히 저렴하거나 거의 무료에 가깝게 제공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그 게임 내에서 이제 결제를 하거나 과금을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수익을 얻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제 그 게임 유저들이 또 결제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서 이제 과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이런 쪽으로도 활용하고 있고, 또한 어떤 퍼즐 게임이나 이런 게임들을 해보시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어려워서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앱을 지워버린다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까지 실패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걸 지워버리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고,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특정한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뭐 아이템을 준다거나 아니면 난이도를 쉽게 조정한다거나 해서 사람들이 좀 이제 부드럽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여러 가지 게임의 개선을 위해서도, 그리고 매출의 증대를 위해서도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모든 기술이 마찬가지겠지만 고도화와 보편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기술이 양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알파고처럼 아니면 IBM 왓슨처럼 굉장히 전문가를 뛰어넘는 실력과 기술을 가진 그런 것들이 나오는가 하면 저희가 뭐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것처럼 빅데이터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되게끔 이제 보편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뭐 빅데이터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된과 동시에 보편화가 되어서 거의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빅데이터를 다 가르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공부할 만한 그런 수준까지도 내려와 있는가 동시에 어찌 보면 굉장히 뭐 박사를 하고 굉장히 이제 똑똑한 사람들도 하기 힘들 만큼 또 고도화되는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피라미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기술 혁신 발명가 그래서 이제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 구글의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굉장히 소수지만 기술을 혁신하고 이제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럼 그 밑에서 이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뭐 구글에서 뭐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 아니면 뭐 넷플릭스를 만드는 사람들, 아니면 뭐 요즘에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서비스 중에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아니면 뭐 우버 이런 서비스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밑에서 이제 서비스들을 실제로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뭐 유튜브의 뭐 크리에이터라든지 아니면 에어비앤비에서 뭐 이제 실제 그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우버에서 뭐 택시 기사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소비하는 그것의 혜택을 입을 수도 있고 그것을 소비하는 이제 일반 사용자들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분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빅데이터의 이제 영향력 아래에 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의 보편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과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렇게 많은 기계들 속에 둘러싸여 가지고 뭐 선도 꽂고 뭐 고장나면 가서 고치고 이제 확인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전기도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저런 모든 어떤 리소스들이 이제 어떤 가상의 공간, 인터넷에 있는 어떤 가상 공간에 저것들이 이제 있고 저희가 어떤 일정한 비용을 내면 저런 이제 컴퓨팅 리소스나 어떤 뭐 저장 공간이나 이런 것 모든 서비스들을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간단한 단말, PC라든지 저희 휴대폰이라든지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거, 뭐 스마트워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어떤 IoT 기계 저희가 집에 있는 뭐 보일러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AI 스피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받는 거죠. 저희가 뭐 예전부터 쓰던 뭐 이메일이라는 게 뭐 대표적일 수 있을 것이고요. 뭐 클라우드에 있는 뭐 저장 공간, 뭐 요즘에 많이 쓰는 뭐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것들 있죠. 데이터 분석 플랫폼, 뭐 구글 어널리틱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즘에 많이 제공을 하죠.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저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그런 영역에 이제 적용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관심 있으신 부분이 그럼 이걸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일 텐데 사실 저도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실 빅데이터 기술이나 뭐 인공지능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혁신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을 혁신시켜서 그게 좀 더 잘 되게 하는. 그 잘 되게 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혁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목적은 저희가 이제 그냥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목적은 이익 창출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냐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표를 더 많이 받을 것이냐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뭐 입지를 다질 것이냐 뭐 이런 것이겠지만 뭐 방송으로 따지면 이제 시청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그럼 우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에 기술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의미와 명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회의 중요한 질문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어떤 지식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한 지식이나 정보를 찾아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거기에 맞게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이 될 수 있겠죠. 뭐 저희가 어떤 뭐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이 어디에 있는가, 또 그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뭐 어려움이 무엇인가, 아니면 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부분에서 제일 힘들어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다면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이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겠지만 그 과거에 이제 판사의 판결이 이제 판사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받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언론인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떤 국가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런 중요한 질문을 선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데이터로 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어떤 걸 봤었냐면 미국의 예시인데 실제로 어떤 경제학자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법관들이 판결을 내린 정보랑 그 다음에 그 판결을 내린 그 당일이나 그 전날 그 판사가 졸업한 출신 학교의 그 미식축구팀의 그 경기 결과를 분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식축구팀이 이겼을 때 졌을 때 이제 판결의 이제 양형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이런 걸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 발견을 했던 게 실제로 이제 그 미식축구팀이 자신보다 약한 팀하고 경기를 해서 졌을 때 그 이제 그 판결에서 그 이제 형량이 그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이렇게 높아지는 걸 이렇게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빅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먼저 가지기 위해서는 뭐 분석을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우리가 알고자 하느냐에 대한 설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럼 빅데이터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제 빅데이터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탐색과 관찰 그리고 시각화, 그러니까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굉장히 신속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이제 목사님의 뭐 설교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공동체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들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빠르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인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뭐 목사님들이 막 이제 그 은사가 있으셨다고 해도 사실 뭐 성도님들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하나까지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는 이제 그것들을 다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개인화된 어떤 뭐 목회라든지 뭐 이걸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성도님이 어떤 뭐 일이 있으실 때 그 일에 대해서 먼저 이제 파악을 하고 먼저 도움을 드린다거나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개인화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진단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많은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이죠. 사실 뭐 이거 목회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번에 뭐 저희 교회 학교에서 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모일 것이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빅데이터는 이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 혁신의 목적은 대부분 이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해서 매출을 증대하는 것인데 사실 매출을 증대하는 것은 뭐 교회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용자 경험을 개선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저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면 사실 뭐 이제 추천 시스템이 대표적인데 저희가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 어떤 물건을 추천을 받으면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내가 이게 필요한지 어떻게 알았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섬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의 개인 정보를 이 사람들이 봤을 것 같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쾌한 거죠. 나의 어떤 이제 모습을 본 것 같아서.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뭔가 배려가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제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뭐 유모차를 샀는데 저한테 이제 아기 젖병 중에 되게 좋은 젖병을 추천해 준다거나 하면 나도 이거 꼭 필요했었는데 잘 됐다. 마침 이거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이게 관심과 이제 배려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이거를 성도들이 감시와 통제 도구로서 받아들일 것이냐. 뭐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뭐 어디에서 배제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어떤 교회에서 뭐 식사를 준비하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알러지가 있으니까 그 식사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배려한다거나 굉장히 이제 세심한 게 이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이제 원래 의도하신 것처럼 좋은 이제 열매가 있으실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쓸 것이냐 아니면 이제 나를 비추어 보기 위해서, 사실 뭐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도 말씀을 가지고 이제 너 말씀에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서 이제 나를 좀 변화시키고 내가 나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쓰면 굉장히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처럼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나를 향할 때, 이 화살이 나를 향하게 할 때 더 좀 의미 있을 것 같고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더욱더 인격적이고 세심한 그런 배려들, 이제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시고 이제 서로 잘 하시는 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하면 저희가 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특히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면 뭐 진화론 같은 것도 있겠죠. 이제 이 기술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수 있는데 뭐 믿음 같은 거죠, 일종의. 이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올바른 가치 판단과 정책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도덕과 윤리관, 세계관을,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의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요즘에 나오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뭐 원격 진료에 대해서도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뭐 윤리 도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훨씬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잘 해결하지 않으면 이 기술이 인간에 유익한 방향으로 이제 활용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좀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만약에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이제 이게 무엇인지는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왜냐하면 기술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 교회 입장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소양이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ICT와 관련된 전담 부서를 뭐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한번 이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신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ICT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또 함께 포함을 시킨다거나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사회적인 변화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좀 비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은 좀 이제 기독교에서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나눔이나 섬김, 봉사의 도구로서 이런 기술들이 활용되는 예들은 아직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행해서 보여주게 된다면 사회도 거기에 공감해서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실 그 물리 법칙,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제 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도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현상이나 이런 행위에 대한 그런 기록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나 행위들에 대해서 다 이제 관측을 하고 그 관측된 걸 통해서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뭐 우주까지 여행도 하고 뭐 사람들이 운전하지 않아도 운전을 자동으로 해주는 자율주행차도 만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우수하고 이제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다라고 할 만큼 막 어리석은 말을 할 정도로 어리석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현대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미 본질에 대해서는 알고 진리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저희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훨씬 더 현상이나 행위에 대해서 다 잘 설명할 수 있고 그것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잘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술에 대해서 그런 시류나 이런 것들의 기술의 시류,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휩쓸려서 변화당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도 저희가 지켜야 될 본질, 저희가 지켜야 될 그런 진리에 대해서 이제 잘 지키면서 이것들을 기술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 하는 비전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교회나 기독교에서 이제 충분히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대상 강의에 웬 자율주행차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율주행차이고 또 자율주행차는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면서 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5년 안에 경험하게 될 미래는 과연 어떠한지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최고급 승용차 아우디와 벤틀리를 디자인한 한국인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디자이너이십니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브랜드를 책임지는 디자인 센터장으로 섬기고 계신 이상엽 전무께서 자율주행차로 본 미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인 자율주행차가 바꿀 미래를 들어보십시오. 전국에 계신 횃불 회원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엽입니다. 오늘 제 강의 내용은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베이스로 한 모빌리티, 자동차의 어떤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요즘에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런 고민을 좀 제가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리지는 못해도 어떤 고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자동차 디자이너로 한 25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25년을 하면서 많은 좀 경험을 했는데 요즘처럼 굉장히 좀 챌린지가 있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4차 산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25년의 좀 자동차 디자인 커리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조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전 세계에 많은 이제 OEM들이 있고 유럽과 미국 뭐 많은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그 공통적으로 거기서 이제 치프 디자이너 그러니까 디자인 헤드들이 있으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어려서부터 차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부모님과 차를 만지고 고치고 닥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이 좀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제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그럴 것이 제가 이제 유년기를 보냈던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자동차의 태동기고 그때는 자동차가 뭐 자동차 문화라든가 뭐 레이싱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기간 산업으로서 어떤 그 배고픔을 하는 산업 사회의 어떤 중심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 충분한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좋은 자동차 컬처에서
잘하지는 못했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자동차 디자인이 있다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이제 미술을 공부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미대를 이제 순수미술 조소를 전공하게 되었고요. 조소를 전공하다가 이제 작업하고 그 조각 작업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순수 미술이라고 그러죠. 조소를요. 순수 미술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작가로 이름을 명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배고픈 20대, 30대, 40대를 보내야지 그때부터 50대의 그 명성을 가지고 작품을 이제 작가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 배고픈 20대, 30대, 40대를 보낼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내가 뭘 해야지 좀 일을 하고 배고프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었고 그러다가 여행을 하던 중에 아트센터라는 자동차 디자인 학교를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치 않게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흙으로 이제 차를 만드는 걸 보고 나도 흙으로 조각을 했으니까 조금 저런 거를 보면 좀 나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허무맹랑한 그 생각 속에 자동차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디자인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태생이 이제 굉장히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실패를 많이 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실패를 평생을 달고 다녔던 사람이고 항상 실패를 이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실패를 하고 리커버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 캐릭터를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됐고요. 지난 25년 동안 8개 나라에서 15개 OEM 브랜드에서 일을 했었고 아마도 좀 그런 부분이 저를 좀 굉장히 좀 디자이너로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유럽 차의 캐릭터, 미국 차의 캐릭터, 일본 차의 캐릭터 그런 것들을 다 자양분을 좀 받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상엽이라는 디자이너의 캐릭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여러 차를 디자인을 했는데 그 중에도 조금 이제 대표적인 차는 많은 분들에게 그 범블비라고 알려진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왔던 카마로라는 차입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머슬카 어떤 아이코닉한 그런 프로젝트였었고요. 제가 사실은 이 차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훈을 많이 얻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잘했다기보다는 미국 차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과 같이 호흡을 했고 그분들과 한 명의 가족으로서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저를 이제 범블비 아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아빠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훌륭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디자인 커리어를 처음 했었고요. 미국에서 좀 좋고 훌륭하고 되게 그런 차를 디자인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서 항상 감사드리고 이제 그 중에 한 차가 그 범블비 카마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디자인을 했을 때 복스바겐의 골프라는 차를 이제 지나가는 차를 보게 됐고요. 그 차를 뭐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 차는 미국은 차를 이제 좀 크게 만들고 좀 우락부락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들이 좋아하는데 제가 이 차에 대해서 항상 그 어떻게 보면은 저런 차들을 누가 만들까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차는 차가 굉장히 작고 차에 줄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깨끗하고 작은데 안에 공간은 굉장히 넓은 어떻게 보면 독일의 바우하우스 철학이 들어있는 차였고요.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해서 조금 자신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차를 보고 나서 자신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미국 차는 디자인 할 수 있었는데 독일 차는 디자인이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직의 동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평생 커리어를 한 사람이 동양 사람이 독일 회사에서 이제 독일의 이제 철학을 배우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아무래도 굉장히 큰 챌린지였고 처음에 입사해서 한 1년, 2년은 뭐 매일 혼난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의 어떤 철학과 바우하우스의 어떤 개념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미국 회사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회사에 있었고요. 그래서 독일 회사에서는 복스바겐 그룹 계열에 있는 한 5개 브랜드의 차들을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복스바겐 그룹의 계열사인 벤틀리라는 그 브랜드에서 오퍼가 왔었고요. 그 벤틀리를 디자인 리드를 외장 디자인과 선행 디자인을 리드를 하는 포지션이 오퍼가 왔었고요. 저는 사실 그 전까지 영국에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뭐 여행만 몇 번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이 영국에서는 도대체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저렇게 비싼 럭셔리 차들은 어떻게 만들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짐을 싸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영국은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럭셔리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요. 그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왕실이 있고 그 왕실에 우리나라 KS 마크처럼 로얄 워런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명품 부틱이나 그런 데 가면은 그 엘리자베스 여왕과 찰스 왕태자의 C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C를 받는 브랜드들은 왕실의 공식 공급업체 명품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럭셔리에 대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었고 거기서 또 저는 또 럭셔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많은 것을 배우기 이전에 많은 실수와 많은 좀 가르침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지금 보신 이 차는 이제 제가 저희 팀과 작업을 했던 차고요. 벤틀리를 대표하는 이제 스포츠카 EXP 10speed 6 컨셉카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챌린지가 있었고 나중에는 굉장히 좀 좋은 고객들의 반응을 받은 대표적인 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디자이너가 아니고요. 제가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좀 유목민적인 캐릭터, 조금 어떻게 보면은 딴 건 다 참아도 궁금한 거 못 참는 캐릭터가 좀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혀 자동차의 차자도 모르는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많은 좀 가르침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6분의 제 인생의 멘토가 계셨어요. 예, 지난 25년 동안 6분의 멘토가 계셨고 굉장히 특별한 디자이너셨고 그분들을 따라했어요. 저는 예, 한 분 한 분 농담하는 것까지 따라했고요. 첫 번째 켄 오쿠야마라는 분, 그 다음에 톰 피터, 스테판 스타크, 올트 다 실바, 그리고 최근까지 저랑 같이 일을 하셨던 룩 덩크록 디자이너 처음부터 그분들을 카피하면서 시작을 했고 마지막에 스티브 잡스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2006년도부터 이분의 발표를 거의 한 번도 안 빼놓고 들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은 25년이 지났지만 이분 한 분들이 자동차 디자인의 뒷자도 모르는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고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디자이너로서 항상 디자이너가 자기가 특별하고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디자인의 기본 가장 겸손하고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캐릭터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분, 6분의 멘토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면 앞으로도 계속 멘토를 찾아가면서 가능하면 좀 발전하고 싶은 게 디자이너로서의 생각, 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항상 스티브 잡스 2006년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픔과
미련함에 겸손함으로 항상 세상을 좀 하는 게 디자이너에 있어서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 좀 스토리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 이동에 따른 자동차 디자인. 요즘에 굉장히 좀 핫한 서브젝이죠. 세상이 굉장히 뭐 빨리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4차 산업, 자동차에서 모빌리티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테크놀로지 발전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이고요. 저한테도 그게 굉장히 많은 챌린지가 되고 있어요. 저는 제 홀 전체 커리어 동안 항상 제 목표는 차를 이쁘게 잘 만들고 아내를 편하게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게 제 컨셉이었으면은 이건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차가 이제는 이동수단에서 삶의 공간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 차를 만들어도 고객한테 팔 수도 있지만 요즘에 쉐어링, 헤일링,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로 파는 여러 개의 그 형태가 생겨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도움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고민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어떻게 보면 공간 하면은 자동차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공간보다는 건축가가 생각하는 공간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촉을 받게 하면서 좀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지금 오고 있나.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뭐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이제 쌓여져 갔던 그런 과정이고요. 그런 테크놀로지가 쌓여져 갔던 과정에서 지금 특히 이 커넥티드 IT죠. 뭐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없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항상 스트리머를 통해서 어디서도 연결이 돼 있는 자동차도 그 커넥티드에 대한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utonomous driving, 무인차의 테크놀로지죠. 지금 테크놀로지는 다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아무래도 고객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안전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법규라든가 아직도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보통 차를 그 무인차 레벨 1이라고 얘기하면은 완전히 그 핸들이 없어지고 차가 알아서 다 돌아다니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이제 레벨 5, 5 레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한 레벨 3 정도에 와 있다고, 3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진화하는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시스템.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아니라 이동 수단으로의 자동차. 어떻게 보면은 꼭 소유를 해서 타는 게 아니라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빌려서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동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런 것들, 그리고 친환경차.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전기차가 이제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이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커넥티드 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그리고 모빌리티의 발전, 그리고 전기차의 어떤 그 발전, 이 네 개가 모여가지고 자동차의 어떤 생태계가 앞으로 미래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과 문화와 그런 것들은 계속 바뀌고 있죠. 예,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회사들에서는 팬데믹 전의 사회, 팬데믹 후의 사회가 굉장히 다를 거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면은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180도 다른 사회라기보다는 사회가 그렇게 발전을 해왔고 디지털리제이션이 발전을 해왔고 개인이 혼자 즐기는 홈라이프는 벌써 2000년, 2010년도 그때부터 이제 진행을 해왔고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이런 메가 트렌드가 빨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디지털리제이션 그리고 개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이 팬데믹을 통해서 굉장히 좀 빨리 바뀌고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떤 그 바뀌는 것의 어떤 모멘텀 자체가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랑은 조금 많이 좀 다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럭셔리,
명품이라고 해도 예전에는 명품에 대한 개념이나 지금이 제너레이션 G나 밀레니얼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의 개념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 저희 제너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명품은 뭘 소유하는,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거기 가치를 느낀다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밀레니얼들이나 제너레이션 G 같은 경우는 무엇을 공유하는 것들, 무엇을 경험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객이 생각하는 것이 소유에서 경험으로 바뀐다면은 기업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례로 뭐 재밌는 예를 들자면은 루이비통이라는 그 명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루이비통은 가죽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팔고 고객은 그걸 명품으로 소유하는 데 비즈니스 케이스가 이제 초점이 돼 있으면은 이제는 루이비통이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PC 게임이 굉장히 좀 리딩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 안에 들어가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 캐릭터 안에 그 루이비통 신발이나 그 수트를 사서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니 저거는 정말 내가 입는 옷도 아닌데 그 컴퓨터 게임에 내 캐릭터를 그렇게 장식을 하는 데가 돈을 주고 사는 게 글쎄요 저희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사실 그 밀레니얼들이나 젠지는 그 루이비통 스킨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루이비통은 그 스킨을 하면서 젊은 세대한테 어떤 루이비통 스킨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또 제품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서큘레이션, 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자체도 예전에 생각하는 비즈니스 케이스보다는 좀 더 다르고 좀 더 넓은 그런 캐릭터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동차, 이 운송수단, 모빌리티는 바퀴가 두 개가 발견이 된 이유는 무엇을 편하게 날르기 위해서 돼 있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모빌리티 막 차가 다 커넥티드가 되고 뭐 그러는 것들 자체 가장 중요한 기본은 사람이 라이프를 편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있고 결국에는 도시와 이동수단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을 한 거고 이런 많은 패러다임 시프트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막 애들해서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사람, 고객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동을 즐기실 수 있는 게 그 목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의 생각도 예를 들어서 차를 만들어서 팔고 그걸 서비스하는 비즈니스 케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비즈니스였으면 이제는 소프트웨어는 꼭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경험을 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서비스의 어떤 차원을 질을 높일 수 있고 결국에는 그것이 좋은 디자인과 브랜드 가치가 같이 접목이 됐을 때 더 특별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회사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도전과 챌린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도전과 챌린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 플랫폼과 제품을 같이 잘 결합시키는가가 제일 중요한 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람을 편하게 하는 이동수단 그리고 저희 서울에 차가 많이 막혀 있는 걸 보면은 이걸 어떻게 편하게 해줄 것인가를 금방 좀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차를 타고 하는데 꼭 운전을 해야 되고 차에 막혀서 몇 시간 있어야 되고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시작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저희를 이제 자동차 디자이너라고 부르지 않고 모빌리티 디자이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의 어떤 형상과 미학을 좀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컴바인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되고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4차 산업의 자동차 모빌리티로서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에서 보시는 이미지가
궁극적인 모빌리티의 어떤 정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처음 이제 1930년대 그 포드 모델 T를 가지고 만든 모빌리티죠. 자기가 집에서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이동수단에서 느낄 수 있으면은 제가 보면 가장 훌륭한 그 이동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저렇게 집을 차 위에다 올려서 다닐 수는 없겠지만 저런 개념이야말로 정말 좋은 개념이 아닌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저거를 이제 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자동차의 이제 역사를 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패러다임 체인지가 몇 번 있었고요. 그건 이제 테크놀로지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자동차가 생겨난 태초의 이제 초창기 100년이 좀 지났죠. 그때는 이제 자동차라는 게 이제 마차에다가 마차에서 이제 엔진을 달고 그리고 이제 달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말만 없이 그냥 마차에다가 그냥 저절로 다니는 그런 컨셉이었으면은 조금 더 거리를 좀 더 다니기 위해서 지붕을 달고 그러면 이제 비도 이제 막을 수 있고요. 예, 여러 그 상황에서 조금 더 프로텍티드된 좀 편안한 이동을 위해서 이제 지붕과 이제 바디들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리박스 차라고 그래서 차들이 이제 길어졌죠. 왜냐하면 좀 더 먼 공간 거리를 가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 차가 길어지면서 좀 더 슬릭해지면서 좀 더 공기역학적으로 발전을 했고 요즘엔 뭐 잘 아시지만 SUV들 도시에서도 있지만 이제 교외에서도 가고 이제 트렁크를 크게 쓸 수 있고 그래서 SUV가 굉장히 대세죠. 결국 이렇게 자동차의 어떤 타이폴로지, 캐릭터들이 바뀐 것들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모빌리티 플랫폼 역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아까 그 차에 이제 집이 올려져 있는 것처럼 궁극적인 이제 자동차의 어떤 경험은 모빌리티의 경험, 운전자의 공간에서 삶의 공간으로 진부하는 자동차의 어떤 그 다음 스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공간. 그건 좀 더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삶의 공간에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그건 이제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는 것도 발전하는 거지만 정부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업의 그거에 대한 준비 어떤 컨센서스가 모여지기 때문에 지금 그 시너지가 나는 타이밍 시간이고요. 많은 분들이 뭐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전기차 잘 아시죠? 왜 전기차를 사면은 그 지원금을 정부에서 주지? 그런 질문 혹시 해보셨지 않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정부는 돈을 공짜로 안 줍니다. 예. 그리고 전기차는 이제 앞으로 이제 환경 규제가 굉장히 좀 크게 생기면서 전기차는 이제 대세가 될 거예요. 예, 이제 환경 규제 통해서 그 CO2의 어떤 그 레귤레이션을 못 맞추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벌금을 많이 내고 결국엔 그것이 이제 전기차로 이제 메인스트림이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전기차를 푸시를 하지? 그렇게 봤을 때 친환경적인 이유도 있고요. 사실은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의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부는 많은 것들을 이제 컨트롤을 하고 밸런스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 밸런스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발전소와 그 쓰시는 분들의 중간에 버퍼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장도 못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같은 때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누진세가 막 올라가죠. 예.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그거를 쓰시는 분을 밸런스를 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값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전기차를 예를 들어서 전기 전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용차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에 전기가 차지가 다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3,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4일 정도 쓸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엄청난 전기의 양이죠. 3, 4일 동안 뭐 냉장고, 세탁기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어마어마한 전기의 양이고 서울 시내에 이 전용 전기차가 100만 대가 깔려 있으면은 벌써 이만큼의 에너지가 시내에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전기차는 다 아시는 것처럼 차지를 할 때 이렇게 플러그를 꽂기만 하면은 들어가지만 그 주유하는 것처럼 들어가지만 또 장점은 뭐냐면은 전기를 다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차징을 하실 때 그냥 한쪽으로 해서 한 방향으로 차지가 되지만 앞으로는 이제 양방향으로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차가 꽂아 놓기만 하면은 전기값이 쌀 때 자기가 전기를 뽑았다가 전기값이 비싸지면 자기가 이제 전기를 파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통화의 개념이 되면서 전기 에너지원을 차가 이제 버퍼링을 하는 이제 자체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공항이나 뭐 큰 주차장에 차를 뭐 며칠 동안 세워놓으시고 플러그를 딱 껴놓으면은 자기가 이제 알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에너지의 어떤 에너지의 버퍼링 요소로서 전기차는 그 정부에는 나라에는 굉장히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객 관점에 있어서는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에 바퀴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타고 다니고요. 결국엔 그 안에 모든 전기의 에너지를 통해서 데이터화를 통해서 스마트폰 같은 그런 모빌리티 이동수단이 되고요. 뭐 자동차 회사 역시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모드의 니즈를 다 종합을 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비스 플랫폼에 띄어서 그걸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전기차가 대세가 되고 그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는 현상이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정부의 전기 에너지를 버퍼링하기 위해서 전기차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 전기차를 하게 되면은 되게 재밌는 게요. 요즘 차들 보시면 안에 큰 후드 밑에는 엔진과 모든 그 파워트레인 컴포넌트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승용 공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점점 모터는 이제 작아지고 밑에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고 결국에는 모터는 바퀴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저기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궁극적인 전기차는 저렇게 박스형이 되면서 공간이 굉장히 커지고요. 똑같은 풋프린트 전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공간이 너무 커서 앞으로는 고객들이 차를 사실 때 아니면 차를 빌리시거나 차를 사용을 하실 때 사시는 기준이 그 안에 평수를 보고 사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평수, 삶의 공간, 어떻게 보면은 집이 아니라 집이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너지의 버퍼링, 그러니까 전기의 에너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결국에는 국가의 어떤 시스템을 좀 하는 거고요. 그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되게 많이 파생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이진, 위생은 굉장히 앞으로 좀 중요한 시대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쉐어링이나 헤일링 같은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좀 다운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없어지지는 않고 궁극적으로 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하이진, 위생적인 것을 만들어내면은 좀 더 특별한 가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대충 이제 좀 전체적인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실제적인 좀 예를 그냥 저희가 이제 비전을 통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CES에서 발표했던 그 모빌리티 에코시스템에 관련된 비전 선포식이 있었고요. 그 스토리를 조금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이해하시기가 좀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에코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결국에는 플랫폼, 결국에는 그게 하나의 에코시스템으로 만들어나는 과정이고요. 보통 이런 시스템 자체는 자동차에서 혼자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도시 설계와 도시 기획과 그리고 자동차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시티라는 컨셉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 시티 모든 것이 다 커넥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서로의 인포메이션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도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있는 모든 차가 이렇게 다 커넥트가 되어 있으면은 운전해서 운전대에 있는데 앞에 차 한 2km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영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걸 좀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고요. 모든 차들이 다 연결이 돼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길거리 신호등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은 벌통에 이제 벌이 있잖아요. 수천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그 벌통에 있는 벌끼리 부딪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그런 케이스는 없잖아요. 그게 다 그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화 하면은 도시가 굉장히 좀 어떤 그 사고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신호등 없는 시스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 시티를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 지은 도시, 보통 그린 시티라고 그러거든요. 허벌판에다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브라운 시티라고 그래가지고 이곳 시스템이 있는 곳에다 설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집을 질 때 그냥 공터에다가 새로 올리는 거랑 있는 집을 레노베이션 하는 거랑 있는 집을 레노베이션 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예, 있는 시스템에 애드를 해야 되고 그걸 더 편하게 만들어야지 되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브라운시티 프로젝트가 되게 좀 어려운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는 어떤 그 도시를 한번 주제로 선정을 해서 좀 이 에코시스템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차가 5번째로 많이 막히는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베이, 바다가 있고 그 주위에 이제 도시가 이제 있기 때문에 너무 차가 많이 막히고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면은 뭐 한 5분이면 가는 데를 뭐 3-4시간 동안 계속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도시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도시가 처음 생길 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수천만이 이제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예. 그러니까 전체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생길 때의 사이즈보다 이미 포화 상태가 돼서 지금은 거의 아웃 오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집값도 너무너무 비싸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특히 실리콘밸리 쪽은 자기 차 안에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차 안에서 사시고 그냥 뭐 샤워하고 일하시고 왜냐하면 집값이나 렌트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월급을 받아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도시 이슈들이 있을 때 일단 모빌리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미래의 차를 좀 그려봤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앞에 이제 유리로 돼 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에는 배터리가 깔리고 바퀴들은 다 바깥쪽에 빠져서 안 보이고 그래서 안에 평수가 굉장히 넓은 차. 어떻게 보면은 샌프란시스코의 아이코닉한 케이블카 같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케이블카가 케이블에서 돌아야 되지만 이 차는 완전히 커넥티드 카, 자기 스마트폰과 100%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필요 없고 모든 게 셋업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병원에 가실 때 굉장히 좀 큰 일이잖아요. 예, 병원에 가실 때 준비하시고 또 이동을 하시고 병원에 가시면은 또 기다리시고 또 끝 진찰 받으시면은 또 약을 타시고 다시 집에 돌아오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여정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차를 이제 병원의 차라고 하면 이 차를 딱 부르면은 집 앞에 와서 픽업을 하고 차 안에서는 어른들 미리 그 검사나 진료를 다 받게 해주시고 차가 도착할 때는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서 의사 선생님은 어른 도착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검사 소견과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돌아오는 길에 약을 타고 집까지 편하게 돌아오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빌리티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 자체는 지금 뭐 이 영상 보시면은 좀 그런 디테일을 좀 더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빌리티가 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집에 있는 벌들이 날아다니는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차들이 군집 주행을 해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저 중간에 파란 차, 조그만 차가 있는데 저기는 이제 와이어리스 차징을 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저 따라다니면서 차징을 하고 차들과 차들끼리는 다 연결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의 어떤 혼잡한 교통 상황도 많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차로 보시면 안 되고요. 모빌리티의 시스템과 삶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하는 공간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게 크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회사도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회 전체적인 어떤 동의가 있어야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처럼 아까 그런 박스 형태의 차가 있는데 그 안이 자기 오피스면은 안에서 일하고 굳이 뭐 회사에서 갈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기 이제 수면 시설, 자기 방같이 돼 있으면은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상상도 해보는데 요즘에는 뭐 강남에 아파트를 사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차라리 저런 박스 한 3평짜리 방을 하나 사가지고 그냥 강남에다 세워놓고 거기서 있으면은 강남에서 사는 거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차박을 하고 싶으면 셋업을 하면은 자고 있는 동안에 바닷가에 가 있는 거고, 주거 형태의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그 전기차, 그리고 이제 PBV라고 그래요. 아까 그 박스 같은 차들은 이제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모빌이 아니라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해서 그 차가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을 하는 거고요. 홈 오피스부터 해서 병원의 진찰 시스템도 할 수 있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저 PBV 하나는 소아과 의사가 타시고 거기서 이제 진찰을 하시고 안과, 내과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한 건물에 도킹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종합병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저 PBV들이 하나는 뭐 짜장면집, 뭐 한식, 뭐 그런 것, 뭐 분식 이런 것들이 공간에 다 모여서 도킹을 하면 이제 그거는 푸드코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거 공간의 어떤 개념, 그리고 자동차를 통해서 바뀌어진 모빌리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이제 그 UAM 하늘까지 연결돼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 운송수단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조금 영화를 보시면서 조금 이게 조금 느낌이 안 오시면은 그 영화를 보시면 조금 더 느낌이 잘 오실 것 같아서 영화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는지요? 영상에서 보여드린 게 아까 제가 이제 강의 내용을 이제 좀 결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운송수단이 그냥 운송수단 이상의 어떤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보신다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가 사람의 어떤 그 공간을 삶의 공간으로 진화하는 중심에 서 있고, 아까 그런 것들 그 건물과 도시와 그런 것들이 다 커넥트가 돼서 차가 건물에 붙고, 그래서 어떤 차가 붙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 차 자체도 개인의 차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차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하늘에서는 도심 그 항공과 그리고 PBB,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차와 그리고 공간이 다 하나로 묶여서 어떤 도시의 어떤 새로운 이코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거고, 결국엔 그 궁극적인 목표가 사람의 삶을 더 좋게 진보시키고자 하는 게 어떤 모빌리티의 미래의 어떤 그런 컨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엔 이거 보셨지만 이거는 한 기업, 하나의 개인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개인의 능력, 기업의 능력이 아니라 사회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가치가 구현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미래 기업의 어떤 가장 강력한 그 파워는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기업 안에서의 어떤 그런 사이즈 이런 것보다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좋은 파트너가 누군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어떤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고, 결국엔 그것은 사회의 화합, 어떤 정보와의 어떤 그런 소통을 통해서 더 큰 이코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계속 진화해 나갈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좀 상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동수단의 혁신적 변화가 우리의 목회와 또 사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